60대 여성은 초등학생 시절 집에 혼자 있는 게 가장 무서웠습니다.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러 나가면 빈집에서 둘째 오빠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알면은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더 심하게 저한테 했고요. 밖에만 나가면 못 다니고 집에만 들어오면 울고 남들은 아무 걱정 없는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성은 결국 편지 한 통만 남긴 채 집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여성은 더 충격적인 사건들을 겪게 되는데요. 방송을 통해 용기를 내고 싶다는 여성, 50년 동안 묻어둔 어두운 진실이 드러날까요? 저희가 최근 형부 그리고 조카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의 사연 잇따라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제보자분께서도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걸 보고 큰 결심을 하셔서 저희한테 제보를 주셨습니다. 제가 직접 취재를 했고 통화를 했는데 방송 들어오기 조금 전까지도 제보자분께서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셨어요. 앵커님, 시간이 다가오니까, 방송 시간이 다가오니까 가슴이 너무 뛰어서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자, 이 기자. 네, 이 제보자가 올해로 60입니다. 최근에 사건 반장 보고 큰 용기 냈다면서 5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털어놨습니다. 이 제보자가 10살,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이었는데 농사 짓는 부모님이 집을 비우면 당시 17살이던 둘째 오빠랑 같이 집에 있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오빠가 그때마다 여동생인 제보자를 성폭행했다는 겁니다. 점점 더 대범해져서는 급기야 이 둘째 오빠, 부모님이 집에 계실 때도 마당에서 농기계 작동되면 큰 소리가 나잖아요. 그 틈을 타서 제보자를 방 안에 가둬놓고 성폭행한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부모님께 말하면 너 죽여버린다. 이렇게 제보자를 협박했습니다. 그래서 이 10살 어린 나이의 제보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로 중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5년 가까이 성폭력을 당해왔습니다. 자, 가족 여러분, 이 사건 집중해 주십시오. 1970년대 일어난 일입니다. 10살이던 제보자를 친오빠란 자가 성폭행했고 다른 가족들은 아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집에 가기 싫어서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제보자는 학교 종이 치는 소리가 제일 무서웠다고 합니다. 왜? 수업 끝나면 집에 가야 되니까. 그런데 집에 가면 또 그 짓을 당해야 되니까. 제보자분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집에 가면 오빠한테 또 당할까봐 집에를 못 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안 계실 때는. 그래갖고 엄마 아빠가 들어갔다 들어오시면 그때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그때 들어가면 또 엄마랑은 왜 늦게 들어오냐고 또 막 때리고 그랬어요. 아이고. 저는 엄마 아빠 들어오면 가려고 그렇죠. 밖에서 혼자 헤매다가 왜 늦게 오냐고 왜 늦냐고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지 않고 때리기만 했어요.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네, 알아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자, 박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집에 가면 오빠라는 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부모가 없잖아요. 그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집에 엄마 아빠가 집에 밭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올 때까지 그때 되면 들어가려고 학교 끝나고 집에 오질 않았어요. 자, 그렇게 늦게 집에 가면 너 인연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면서 매질을 당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왜 늦게 왔느냐라고 혼을 내니까 결국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딱 하나라고 합니다. 이 제보자가 15세가 됐을 때 둘째 오빠가 독립을 해서 이런 성폭행에서는 벗어나긴 했지만 결국 나중에 이 가족들하고 계속 살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보자가 편지를 고등학교 졸업한 뒤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놔두고 집을 가출을 했다고 합니다. 서울에 가서 돈을 벌고 오겠다라고 그렇게 그 편지를 썼던 겁니다. 그렇지만 서울에 가서도 뭐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너무 가혹했는데 제보자 입장에서는 가족한테 이런 범행을 당할 바에는 오히려 남한테 당하자라고 뭐 울며 겨자 먹기 심정으로 어떤 남성하고 결혼을 했다라고 하고요. 좀 안타깝게도 그 남성도 아마 폭행을 좀 하는 폭력적인 사람으로 지금 보입니다. 제보자 두 아들을 혼자 키우면서 혼자 돈을 벌고 살았다고 합니다. 제보자분에게는 결혼도 도피처가 되지 못했습니다. 20년 넘게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버티셨어요. 자, 그러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결국 해서는 안 될 선택까지 하고 말았는데요. 얘기 더 들어보시죠.
한날 약을 수면제만 골라서 다 입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깨서 보니까 병원에 응급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인간이 와 있더라고요. 근데 큰오빠는 큰오빠라고 써놓고 그 다음에 둘째 오빠, 셋째 오빠 이렇게 써놓으니까 비응년, 비응일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잖아요. 둘째가 제일 빠르니까 둘째 오빠한테 연락을 했나봐요. 119 병원이. 그런 동생한테 자기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해놓고도 병원비도 내주지도 않고 갔어요. 둘째 오빠란 자의 그 범행 때문에 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는데 응급실에 실려와서 눈을 딱 뜨니 그 가해자가 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분의 말 중에서 가장 마음이 아픈 말은 뭐냐면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왜 이 제보를 하셨겠어요? 법적 처벌을 이제 와서 받기 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만큼 정말 긴 시간 내내 늘 괴롭고 고통스럽고 무거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주범이 둘째 오빠입니다. 사실 10살 아이가 성폭행을 당하는데 그 대상이 동네 남자도 아니고 범죄자도 아니고 집에 사는 오빠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마나 아빠에게 아무렇게도 얘기할 수가 없을 때 그 아이가 느끼는 그 충격과 공포와 두려움이 어떤 것이었을까? 근데 해결이 되지 않고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 고통이 지금까지도 오롯이 그대로 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 수면제를 털어 넣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바로 그 가장 괴롭힌 사람이 내 눈앞에 또 있는 거고, 그러니까 현실이 다시 시작된 거죠. 근데 그때라도 미안하다 그러고 뭐 좀 돌보아주면 0.001이라도 좀 용서가 될 수도 있었을까요? 그런데 뭐 쯧쯧쯧 하면서 보면서 이 오빠란 사람은 외제차를 타고 가버리고 오늘 제보하신 분은 그때 아이들을 키우는데 돈이 없어서 20만 원짜리 월세집에 살고 계셨대요.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셨을까요? 저 일이 있고 나서 제보자분은 그 둘째 오빠란 자의 그 휴대폰 이름을 욕으로 바꿨습니다. 땡땡 새끼로요. 자, 제보자가 가장 두려워했던 건 자식들에게 이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었는데, 하지만 큰 결심을 하셨어요. 저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저는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데 4, 5년 전쯤에 잠을 자고 있다가 뇌경색이 왔답니다. 저는 그냥 그 받았던 스트레스가 병을 불러왔다라고 그렇게 저는 보여요. 근데 자면서 깼는데 갑자기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더랍니다. 그런데 다행히 스스로 이제 119를 불러서 치료를 받고 호전이 됐는데, 그때 그렇게 죽었다가 깨어나고 나서는 이제는 뭐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냐라는 생각을 아마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밝혀야겠다라는 결심을 하셨고요.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그 남편하고는 이혼을 하고 아들들에게도, 아들도 이제 장성을 했으니까 다 털어놨고, 다행히도 그리고 당연하게도 아들들이 이제부터는 우리가 엄마를 돕겠다 그렇게 나섰답니다. 그렇게 이제 아이들의 어떤 지원까지 받으면서 이분이 용기를 내서 그 둘째 오빠에게 연락을 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따졌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오늘 이 방송을 전해드리면서 비속어를 좀 쓰는데요.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자는 뭐라고 하던가요? 내가 언제 그랬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끊었습니다. 그리고 제보자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이 둘째 오빠라는 사람이 딸이 2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보자가 큰 딸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너희 아빠한테 그 고모 전화 좀 받으라고 좀 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조카가 이 반말을 하면서 나한테 얘기하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참 어이는 없지만 차마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너희 아빠랑 할 얘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일단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 부녀가 뭔가 얘기가 오갔던 것 같습니다. 그 조카로부터 문자 한 통이 왔는데 돈이 없구나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마도 추정컨대 이 둘째 오빠가 본인 딸한테 너희 고모가 자꾸 돈 빌려달라고 이러는 거다 라고 설명을 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 교수님, 제가 제가 이 제보자분께도 여쭤봤던 거예요. 친정 어머니, 또 언니, 보호자가 되셨습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네, 이제 그 당시에도 전혀 아무도 보호자가 되지 못했죠. 근데 오늘 제보자께서 이제 뇌경색으로 한번 진짜 생사가 위험한 순간에 처해지시면서 도저히 못 참겠다. 이제는 얘기하고 싶어진 거죠. 50년을 가지고 있다. 도저히 이제 이 무거움과 괴로움을 참지 못하고 어머니와 언니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뭐 얘기하다 보니까 막 울음도 나고 흥분도 하게 되셔서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90세지만 정정하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왜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나만 때렸냐. 도대체 왜 어린 나를 지켜주지 못했냐. 이렇게 엄마한테 막 이렇게 울분을 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했더니 어머니께서 이랬다는 거예요. 네가 그러니까 아프지. 네가 그러니까 뇌경색 걸렸지. 뭐 물론 나쁜 의도는 아니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프니까 그렇게 하지, 마음을 가라앉혀라 뭐 이런 뜻일 수 있지만 제보하신 분께서는 미안하다, 우리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길 당연히 바라셨을 텐데 여전히 이렇게 품은 못 대주신 것 같고, 또 친언니도 있는데 친언니는 더 하네요. 이 사실을 이제 어렵게 털어놓으니까 뭐 XX야, 네가 처신을 어떻게 해서 그랬냐, 뭐 이런 얘기 하시고, 그다음에 왜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서 욕설을 막 퍼부으셨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좀 다독다독 그렇게 받으셔야 하는데 지금 또 이렇게 욕설을 받으시니까 이런 상처가 덧나지 않을까 제가 좀 걱정이스럽습니다. 믿었던 친정 엄마와 믿었던 언니에게서 저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일단 긴 말 않겠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그 둘째 오빠란 자에게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저희도 너무 궁금했거든요. 통화가 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 나이가 지금 60, 70대 가는데요. 다 그런 기억도 없고, 내가 그 동생하고요, 붙어 사는 일을 몇 시간이나 있는가 모르지만요, 나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곁을 떠나서 살았어요. 난 사람을 취급 안 해요. 나 따로 헐 아무것도 없다니까. 나 그런 일 없는데 뭐가 있어요. 나 그 사람 취급도 안 해, 이제. 자, 양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글쎄요, 사람 취급을 안 한다라는 얘기를 무슨 취지에서 저렇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본인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우리 제작진하고 얘기하는 도중에는 헛소리를 하는 것이다라고 오히려 지금 제보자분을 탓을 했다라고 하네요. 아, 이게 참. 자, 박 변호사님. 예. 제가 이제 이 제보자분과도 통화를 하면서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건 아시죠? 했더니 다 알고 계세요. 이 50년 전 일입니다. 50년 사실 전. 뭐 그렇죠. 뭐 지금 법이 약간 변경이 돼서 뭐 미성년자 시절 때는 공소시효가 뭐 중지되거나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 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시간이 매우 많이 지났죠. 또 민사도 한 10년이나 소멸시효라는 게 있고 형사는 공소시효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구제받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참 그렇다고 뭐 이 오빠를 공개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우리 법에. 또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바랬던 게 그걸 거예요. 지금이라도 용서를 좀 해주기를 좀 바랬을 것 같기도 한데 용서해서 사과를 했다면 용서의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런 것도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마음이 아프거나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제보자분께서 또 저한테 보내신 문자를 전해드리면, 앵커님 온몸이 떨리다 못해 지금 열이 나고 아픕니다. 도저히 못 보겠어요. 이렇게 하셨어요. 자, 교수님. 네. 20년간 우울증 약을 드셨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고 아무도 방향을 알려주지 않을 때 10살 아이가 당한 고통은 50년이 아니라 500년이 지나도 그 아픔이 그대로 살아있을 수 있어요. 그게 마음의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신 분께서는 그 아픔을 지금도 어렸을 때와 똑같이 생생하게 느끼시는 것 같고,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법적 처벌이 안 될 거라는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셨던 건 어떻게든지 그 아픔에서 몸부림, 나와 이제 해방돼 보려고 몸부림을 치시는 거거든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이렇게 용기를 내서 가족한테 얘기하시고 또 저희하고 나누신 거 결국에는 나중에는 잘하셨다고 생각하실 거고요. 좀 더 용기를 내셔서 본인 자신이라도 본인을 사랑하고 또 보호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저는 진짜 이번 사건을 다루면서 앞서 비슷한 그런 사건들 정말 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 여성들한테는 어떤 시대였던 걸까?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이런 약에 의존하면서 숨죽이면서 아마도 지금 이 방송 보시면서 울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저희 계속 이런 사건 다룰 겁니다. 소개할 겁니다. 많이 연락 주십시오. 고민중개사가 왔습니다. 와우! 가족 여러분의 고민 제가 공짜로 중개해 드립니다. 집단 지성의 힘을 모아 고민중개사 양원호.